의사인 남동생 결혼식에서 신부 측 사람들이 저를 두고 중졸 누나라며 창피해서 어떡해라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동생이 사돈어른께 이렇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아직도 저희 누나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200명이 모인 예식장이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11년 동안 제가 숨겨온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수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보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가진 명함이나 학력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느냐로 드러난다고요. 저는 예전엔 그 말을 그냥 좋은 말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게 제 인생을 통째로 설명하는 한 문장이라는 거요. 제 이름은 서지안. 그때 39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직업을 밝힐 일은 거의 없었지만 저는 도자기를 복원하는 사람입니다. 깨지고 금이 간 오래된 도자기를 다시 온전하게 되살리는 일이죠. 박물관과 큰 미술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수백 년 전에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원래의 형태로 되돌립니다. 사람들은 멀쩡한 도자기만 보지만 저는 늘 그 안에 금을 봅니다. 어디가 부러졌고 어디를 메웠고 어디가 가장 약한지를요. 이 일은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한 번 깨진 것도 다시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복원은 깨진 흔적을 감추는 게 아니라 그 흔적까지 끌어안는 것이라는 거요. 제 가족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옛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인천 송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7이던 해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를 맞고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반신이 마비된 아버지와 그 충격으로 함께 무너진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8살 어린 남동생 도현이. 그때 도현이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집안의 빚은 산더미 같았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갈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해서 가족을 살릴 것인가.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정확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그 봄에 진학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 공식적인 학력은 오랫동안 중졸이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17살의 손으로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고 도현이의 학비를 댔어요. 도현이에게는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누나가 다 할게. 너는 절대 우리 집 형편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도현이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애가 자는 시간을 빼고는 늘 책상 앞에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쳐줬어요. 그 애가 의대에 합격하던 날, 저는 식당 주방에서 그 전화를 받고 고무장갑을 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현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저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중졸로 멈춰있지 않았어요. 공장과 식당을 오가던 그 시절, 저는 박물관에서 도자기 복원을 하는 한노로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식당 단골이셨던 그분은 손이 야무지고 눈썰미가 좋은 저를 눈여겨보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지아나, 너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거 좋아하니? 그날부터 저는 새벽과 밤의 짬을 쪼개 그분께 복원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와중에도 저는 제 안에 작은 불씨 하나를 꺼뜨리지 않았던 거예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저는 방송통신대학을 거쳐 결국 대학원에서 문화재 보존학 석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11년이 걸렸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며 도현이 모르게요.
저는 지금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도자기 복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국립박물관의 국보급 유물 복원에 여러 차례 참여했고 제 이름은 그 분야에서 꽤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저는 여전히 공장 다니다 식당하는 중졸 누나였습니다. 그 노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어요. 선생님의 성함은 윤재호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을 박물관에서 도자기만 만지신 분으로 자식도 없이 혼자 사셨어요. 제가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 그분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백반을 드시며 저를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깨진 접시를 치우다가 그 조각들을 무심코 원래 모양대로 맞춰본 적이 있어요. 그릇이 아까워서 그냥 손이 갔던 거예요. 그걸 보신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너 방금 그거 왜 맞춰봤니? 저는 머뭇거리며 답했어요. 그냥 깨진 채로 버리기엔 아까워서요. 원래 어떻게 생겼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한참 저를 보시더니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복원가의 마음이다. 그날부터 선생님은 저를 제자로 거두셨어요. 정식 수업료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남들한테 떠벌리지 마라. 진짜 실력은 조용히 잘하는 거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선생님의 작업실로 가서 출근 전 2시간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식당 일이 끝나고 다시 가서 자정까지 깨진 도자기들을 맞췄어요. 손끝이 갈라지고 접착제 냄새에 머리가 아팠지만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깨진 것을 되살리는 그 일이 마치 무너진 우리 집을 되살리는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선생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아나, 너는 이제 나보다 낫다. 부끄러워 말고 내 이름을 걸어라. 저는 그 말씀을 도현이 결혼식 날에야 비로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숨겼냐고요? 처음엔 도현이가 공부에 집중하도록 괜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누나가 힘들게 공부까지 한다는 걸 알면 그 여린 아이가 죄책감을 느낄 테니까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건 그냥 제 삶의 방식이 되었어요. 저는 제 일을 사랑했지만 그걸 떠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말없이 되살리듯 저는 제 인생도 말없이 되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는 작년 가을 도현이의 결혼식으로 돌아갑니다. 도현이는 같은 병원 마취과 의사인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측 집안은 강남에서 꽤 알아주는 의사 집안이었어요. 신부의 아버지, 그러니까 도현이의 장인될 분은 큰 병원의 원장이셨습니다. 양가가 처음 상견례를 하던 자리에서부터 저는 그 집안의 시선을 느꼈어요. 그들은 우리 집안의 격을 재고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훌륭한 사윗감이었지만 그 뒤에 있는 가족, 반신마비의 아버지, 기력 없는 어머니, 그리고 중졸에 식당한다는 누나는 그들에게 어딘가 맞득자는 모양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신부의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안 씨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죠? 저는 그냥 담담하게 답했어요. 손으로 하는 일을 합니다. 도현이가 옆에서 무슨 말을 보태려 했지만 제가 눈짓으로 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직업을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동생의 경사스러운 자리가 누나의 이력서 발표회가 되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요. 신부의 어머니는 네 하며 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의 의미를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결혼식까지 가는 그 몇 달 동안 작은 균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신부 측은 예단이며 예물이며 우리 형편으로는 버거운 것들을 은근히 요구했어요. 도현이가 자기 돈으로 다 감당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집안에 성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현이 모르게 제가 복원일로 모은 돈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보탰어요. 그건 제 동생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누나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이 쓰렸어요. 하지만 도현이가 기죽지 않는다면 그걸로 됐다고 여겼습니다. 신부 측 친척들 사이에서 우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도 건너 들렸습니다. 신랑 누나가 중졸이라더라. 식당에서 일한다더라. 그 집안이 좀 하는 말들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깨진 도자기의 금을 들여다보듯 가만히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의 평가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잣대의 크기일 뿐이라는 걸. 저를 중졸이라 비웃는 사람들은 그저 학력이라는 하나의 잣대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예식은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인 화려한 자리였어요. 신부는 아름다웠고 도현이는 늠름했습니다. 저는 가족석 맨 앞에 휠체어를 탄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는 평소엔 입지 않던 단정한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차분한 옥색 한복이었어요. 문제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부 측 친척들이 모인 테이블 근처를 지나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그 신랑 누나래. 중졸이라며? 식당 일 한다던데. 그러자 옆에서 다른 여자가 키득거리며 받았습니다. 어머, 창피해서 어떡해. 사위는 의사인데 처형이. 사돈집 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네. 또 다른 목소리가 보탰어요. 도현이가 아깝지. 뭐 저런 집안에 장가를 다가고 그들은 와인잔을 든 채 저를 흘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평생 익혀온 그 침착함으로 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저는 깨진 도자기를 들 때처럼 손에 힘을 빼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따질 수도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밝힐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동생의 결혼식을 제 변명의 무대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못 들은 척자리를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도현이였어요. 도현이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애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었던 거예요. 신랑인 그 애가 자기 결혼식 피로연에서 누나가 모욕당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만 겁니다. 저는 황급히 도현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도현아, 괜찮아. 오늘은 내 날이야.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도현이는 제 손을 가만히 풀더니 신부 측 가족들이 모인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애를 말리려 했지만 그러기엔 이미 늦었어요. 도현이는 장인어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러나 떨림을 누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그리고 여기 계신 처가 어른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현이에게 쏠렸습니다. 도현이는 저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장인어른을 보며 말했어요. 혹시 아직도 저희 누나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 누나야. 그 중학교만 나오고 식당 한다는. 도현이가 그 말을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희 누나는 서지안입니다. 장인어른의 표정이 멈칫했어요. 그 이름을 그분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도현이는 말을 이었어요.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원한 국보 도자기 기억하십니까? 신문에도 크게 났었죠. 깨진 채 수십 년간 창고에 잠들어 있던 그 청자를 6개월에 걸쳐 되살린 복원가. 그 사람이 바로 제 누나 서지안입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의사이자 미술품 수집가이기도 했어요. 그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 지금 그 서지안 선생을 말하는 건가? 그 복원가 서지안?
도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네, 제 누나는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쓰러지신 뒤로 자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저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검정고시를 보고 방통대를 다니고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받았습니다. 11년 동안요. 저를 의사로 만든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 누나가 자기 인생을 통째로 저에게 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 누나를 여러분은 방금 중졸이라고 비웃으셨습니다. 피로 연장이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비웃던 그 친척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와인잔을 든 손들이 어색하게 멈췄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 선생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제 가족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큰 병원의 원장이자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일 없던 그분이 200명 앞에서 저에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팠어요. 도현이가 울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토록 지켜주고 싶었던 그 애의 가장 빛나야 할 날에 그 애가 누나 때문에 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도현이에게 다가가 그 애의 등을 가만히 쓸어줬습니다. 도현아, 괜찮아. 누나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너를 키운 그 시간이 누나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러고는 장인어른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 아이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 일은 여기서 잊으시죠. 저는 제 동생이 좋은 가족 안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휠체어의 아버지를 침대에 누이고 어머니의 약을 챙긴 뒤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11년의 시간을 처음부터 되짚어봤어요. 저는 제 인생을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듯 살아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며 산산조각 났던 우리 집을 저는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맞춰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약했던 그 금들이 이제는 가장 단단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반신마비로 말이 어눌하신 아버지가 그날따라 또렷하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성한 한쪽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아나,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다 짊어지게 해서 미안하다. 저는 아버지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죄책감을 안고 사셨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17년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가슴에 묻어두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후회한 적 없어요. 아빠가 쓰러지셨을 때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지킨 거,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7년 묵은 무언가가 그제야 조용히 풀어졌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게 그저 통쾌한 반전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결혼식 이후에 시작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신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정중한 사과의 연락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과 끝에 묘한 제안이 따라붙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미술관을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제 복원 작품과 컬렉션을 전시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그 일을 맡으면 양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겠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서 또 다른 종류의 잣대를 느꼈어요. 이번엔 저를 비웃는 게 아니라 저를 이용하려는 잣대였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일과 가족의 일은 분리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신부 측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도현이와 신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은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집안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도현이에게 처가 쪽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 분가에서 처가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어떻겠냐 하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호의였지만 그 속내는 도현이를 자기들 쪽으로 완전히 끌어가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도자기 들여다보듯 살펴봤습니다. 어디가 내력이고 어디가 장식인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결혼식 날의 그 모욕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도현이라는 유능한 의사를 자기 집안의 자산으로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과정에서 떼어내야 할 격에 안 맞는 혹 같은 존재였고요. 결혼식의 비웃음은 우리를 미리 밀어내기 위한 밑작업이었던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가 아니라 단단하게요. 먼저 저는 도현이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에게 제가 본 것을 차분히 말했어요. 도현아, 누나는 내 결혼을 깨려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한 가지는 알았으면 해.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 한쪽 집안에 흡수되는 게 아니야. 내가 처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게 너 자신을 그리고 너를 키운 시간을 부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 도현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사실 나 요즘 너무 혼란스러웠어. 처가에서 잘하라고 하니까 잘하고 싶은데 자꾸 누나랑 부모님이랑 멀어지라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싫다고 말하면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애의 손을 잡았어요. 도현아, 사랑은 누군가를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아. 진짜 좋은 가족이라면 내 뿌리를 자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 뿌리를 함께 존중해 줄 거야. 그게 아니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야. 저는 신부에게도 따로 만남을 청했습니다. 도현이의 아내, 그러니까 제 올케가 된 그 사람과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저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민지 씨, 도현이가 의사가 되기까지 제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도현이에게 다 들었을 거예요. 저는 민지 씨가 도현이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도현이를 사랑하되 도현이의 뿌리까지 사랑해주세요. 그 뿌리에는 쓰러진 아버지와 그를 키운 누나의 11년이 있어요. 그걸 부끄러워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뜻밖에도 올케 민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자기 부모님의 그런 태도가 늘 불편했다고 했어요. 결혼식 날의 그 일도 자기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다고요. 다만 부모님께 맞서는 게 두려웠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집안의 진짜 구조를 봤어요. 민지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라는 거대한 내력벽에 눌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옛날의 저처럼요. 신부 측 부모님을 저는 그저 속물로만 그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의 사정이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오직 의사라는 타이틀 하나로 그 자리까지 오른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격과 학력은 평생을 걸고 쌓아 올린 성벽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성벽 안에 들어올 자격을 사람들의 학력과 직업으로 쟀던 겁니다. 그건 그분의 두려움이었어요. 다시 가난해질지 모른다는, 다시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용서할 수 있는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이해할 수는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용히 정리되어 갔습니다. 제가 분노로 맞섰다면 양가는 돌이킬 수 없이 갈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현이가 스스로 중심을 잡도록 곁에서 받쳐줬고 옳게 민지 씨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어요. 결국 도현이는 처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병원에 남았고 처가 근처로 이사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양가를 똑같이 존중하는 거리를 스스로 정했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굳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현이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소식으로 알게 됐을 뿐이에요. 멀리 떠나온 동네의 일기예보를 우연히 듣는 것처럼요. 장인어른은 그 후로 사람들 앞에서 학력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 200명 앞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던 그 일이 그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된 모양이에요. 그분이 그토록 자랑하던 격이라는 성벽에 그날 작은 금이 하나 갔던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무너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인천 송도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휠체어에 계시지만 재활 덕에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어머니도 조금씩 기력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송도의 한 작업실에서 여전히 깨진 도자기들을 되살리고 있어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건 작은 복원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11년 동안 숨겨왔던 제 이름을 이제는 조금씩 세상에 내놓고 있어요. 도현이와 민지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송도에 옵니다. 민지 씨는 이제 저를 형님 대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제 작업실에 와서 복원 과정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난 추석에는 온 가족이 우리 집에 모여 떡국 대신 송편을 빚었습니다. 휠체어의 아버지가 어설픈 손으로 빚은 못난 송편을 보며 우리는 오랜만에 다 함께 웃었어요. 저는 요즘 작업실 창가에서 허브를 키웁니다. 바질이며 로즈메리며. 일이 끝나면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우려 송도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요. 가을이면 그 공원의 나무들이 붉게 물듭니다. 저는 그 단풍을 보며 가끔 17살의 저를 떠올려요. 고무장갑을 끼고 식당 주방에서 울던 그 어린 저를요. 그때의 저에게 지금의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금 깨지고 있는 그 자리가 언젠가 가장 단단한 곳이 될 거야. 밤이면 저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듭니다. 11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요. 이야기가 제게 가르쳐 준 건 하나입니다. 사람을 학력이나 직업으로 재는 사람들은 늘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진짜 가치는 명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안에 있다는 것. 저를 중졸이라 비웃던 사람들은 그 두 글자 뒤에 있는 11년의 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기 인생을 부어넣은 그 빛나는 시간을요.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는 단 몇 사람이 있는 사람은 남의 비웃음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세요.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두 글자로 재려할 때 당신이 살아온 시간 전체로 답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00명이 모인 동생의 결혼식에서 모두가 당신을 비웃던 그 순간에요. 그 자리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셨을까요? 아니면 동생을 위해 조용히 삼키셨을까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